예, 안녕하십니까.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향후 20, 30년 동안에 또는 제 나이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되고 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 대통령직속 위원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죠. 1차 산업혁명은 에너지로서 증기를 사용하고 자동화를 했어요. 제가 입고 있는 옷 같은 것이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가솔린이라는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서 대량 생산하고 3차 산업혁명 여러분 잘 아시는 컴퓨터와 통신을 의미로 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우리가 DNA, 데이터와 5G 네트워크 혹은 6G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AI의 결합을 통한 초연결 사회라고 정의를 내리긴 해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 4차 산업혁명 영어로는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얘기하는 이 4IR이라는 용어는 거의 한국에서만 쓰고 있어요. 한국적 정의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이 세 가지가 용광로처럼 결합이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각 변화 시기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미국 통계청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지난 100년 또는 길게 봤을 땐 140년간의 미국의 1인당 실질 GDP예요. 실질 GDP라는 거는 특정 연도의 가치로 전체 가치를 환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100년보다 지금 얼마나 많이 잘 살게 됐냐? 8배 정도 잘 살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몇 배 정도 잘 살게 됐을까요? 100년 정도다. 상상하기 어렵죠? 한 80배 정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보다 여러분들은 80배 정도 현재 잘 살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삶에 대한 질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업률은 어떻게 됐을까? 지난 100년간 동안의 미국. 이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 가져야 되는 건 1900년대 초에 2차 산업혁명이 있었고요. 1990년대에 3차 산업혁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산업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실업이 증가가 됐을까요? 실제로 보면요. 이게 지난 100년 동안의 미국의 실질 실업률인데요. 언제 실업률이 가장 높아졌냐? 대공황 때.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베트남 정제 때, 5.1 쇼크 때, 9.11 테러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결국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자동화가 만들어졌죠. 공장도. 엄청난 자동화가 있었지만 그 자동화를 통해서 실업률이 발생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실업이 발생이 되거나 직업에 큰 영향을 미쳤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금융위기, 에너지위기,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같은 질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이나. 호암마마보다 무서운 거. 예. 전쟁이나 질병 같은 것들이죠. 한마디로 기술혁신과 관련된 것이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00년간 동안에 우리 상상보다 기술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어요. 이 그래프도 제가 미국 통계청에서 직접 가져온 건데 지난 120년간의 미국의 주당 근무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얼마씩 일했냐. 120년 전인 1900년도에는 일주일에 60시간을 일했어요. 미국에서. 그건 뭐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10시간씩 일한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2차 산업혁명이 막 태동기에서 무르익을 때 출렁거리면서 주당 근무 시간이 40시간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 1990년대에 있었죠.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이런 것들이요. 출렁거리면서 34시간으로 떨어져요. 즉, 기술이 우리한테 뭔가 영향을 끼친 게 있다면 실업률이 아니더라. 직업은 변화하게 하는데 사실은 더 잘 살게 되고 더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풍요로워지면서 동시에 우리는 일을 덜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인공지능과 데이터와 5G, 6G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가 된다면 소위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 존재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될 무렵이나 그 이전에 주당 근무 시간이 저는 24시간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확신을 해요.
대한민국도 지금 주당 근무 시간이 40시간이 안 됩니다. 법정 근무 시간은 40시간이지만 사실은 국경일 있죠. 그리고 그 취업하시고 나서 1년이 지나시고 나면 휴가가 13개, 14개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포함하고 나면은 주당 근무 시간이 40시간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래요.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변곡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왔다는 것이고요. 그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특히 대한민국 지금 어느 국가보다도 풍요로운 국가로 발전을 하고 있죠. 이미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 자, 이 그래프가 정말 충격적인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2040년도, 2050년도, 다시 해서 지금부터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 분포도예요. 우리나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단순히 인구 절벽 고령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됐을 무렵에는, 또는 제가 여러분들 할아버님 나이가 돼 간다고 했을 때는 대한민국은 이 구조로는 경제 구조가 유지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절반도 안 되는 젊은 사람이 자신들의 2배 반이나 되는 노인층 인구를 부양하는 게 가능할까요? 세금을 내서 복지비를 갖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으면은 이거는 생산성을 1.5배, 2배 올리는 것 갖고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죠. 근데 이 문제는 모든 선진국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지적 노동력의 자동화와 가상화는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지난 100년, 길게는 200년 동안에 인간은 어떤 일을 해왔냐면요. 우리 근육 노동 있죠? 무거운 걸 들어 올리고 빨리 뛰어가고 정밀하게 손으로 해오던 것들을 기계에 의해서 자동화시켰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육체적 노동하고 근육 노동을 자동화시켜요.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멀리 가고 더 섬세하게 반도체 같은 거 손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에 기계를 도입하고 그걸 통해서 자동화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배, 100배 정도의 생산성 향상을 만들어 갖고 그거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국가가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이죠. 그러면 향후 20년, 오늘 주제인 100년 후에는 과연 근육 노동의 자동화가 지속화 가능할까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그거는 이미 한계에 와 있어요. 그 한계에 와 있다는 걸 증명을 하는 게 뭐냐면 현재 전 세계 선진국들의 평균 성장률입니다. 평균 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해요. 그게 GDP를 의미를 하거든요. 국가 총생산 또는 국민 총생산이라고 얘기 부르는 GDP가 2%를 넘지 못해요. 왜 2%를 넘지 못하죠?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의 한계에 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머지 생산성을 높이면서 여러분들이 제 나이 됐을 때는 여전히 사회적 역할을 할 때 아니겠어요? 그때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지적 노동. 현재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지적 노동의 혁신에는 굉장히 느리게 왔었던 거죠. 이 부분에 혁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후를 생각을 한다면은 어느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어느 분야의 지적 노동이라는 것이 자동화되고 내가 거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나 하는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인공지능 태동기를 본다면요. 언제까지 올라가냐면은 여러분 생각하면 알파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BC 350년, 다시 해서 지금부터 24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절반 이상이 바로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알파고라고도 그러고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 움직일 때 쓰는 딥러닝 기술이라는 건요. 1943년도에 처음으로 재창이 된 거고요. 수학적인 알고리즘은 완전히 검증이 된 건 1962년도입니다. 그럼 이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깊은 뿌리를 담고 있냐? 2000년이 넘은 인간의 열망이 담아져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신을 닮은 뭔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를 닮은 무슨 존재인가를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 유전자 안에 녹아져 있는 듯해요.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이제서야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첫 번째로 상용화가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구글 한 회사가 1년에 인공지능하고 데이터에 쏟아붓는 예산이요.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 LG, 현대자동차, 저희 같은 인공지능 전문기업, 대한민국 정부가 몽땅 다 쏟아부은 총 인공지능과 데이터 합계 예산보다 예측되기에는 4배에서 5배 이상 많은 예산을 구글 한 회사가 집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 국가 단위보다, 국가 몇 개보다 많은 걸 구글 하나가 하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한 국가, 한 기업이나 한 개인이 이거를 응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의사결정한 게 뭐냐? 디지털 뉴딜이라는 정책인 거예요. 디지털 뉴딜, 한국형 뉴딜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옛날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왔을 때 실업률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미국형 뉴딜이라는 거를 했었죠. 그래서 댐도 짓고 다리도 만들고 뭐 했어요. 그게 이제 국가의 인프라가 되고 국가 인프라에서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는 이제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적인 것, 지적인 것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셋 중에서 한 축인 데이터를 대한민국에는 한 개인이나 기업이 만들어내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가 돈을 들여서 만들자는 것. 이게 디지털 뉴딜이고 데이터 댐이라는 정책이에요. 인공지능이 진짜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인공지능 되게 복잡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요약하면 이래요. 환경을 감지하고 스스로 행동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인공은 자연의 반대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사람이 만들어낸 것,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 그게 인공이에요. 지능은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물건이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쉽죠? 그럼 이런 인공지능은 어떤 식으로 진화가 되고 있을까요? 우리 좌뇌 우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뇌가 2개로 되어 있는 이유가 존재하는 거죠. 신이 인간을 만들었던, 인간이 그렇게 진화됐던 간에 그게 효율적인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좌뇌는 논리, 언어, 수리적인 능력을 담당을 하고요. 우뇌는 공간, 패턴, 공감, 예술적인 뇌라고 얘기해요. 우리 뇌가 둘이 있고 중간에 뇌량이 굵은 신경다발이 있는 거는 인간은 이 두 뇌를 동시에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좌뇌와 우뇌는 무게도 다르고요. 생긴 것도 다르고 역할이 다른 거죠. 인공지능도 똑같습니다. DARPA라고 얘기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R&D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미국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 이름이 DARPA예요. DARPA는 미 국방성 산하에 있어요. 미국은요, 미국 전체에서 가장 큰 연구기관이 어디냐? 국방부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왜 이렇게 국방에 힘을 쏟는지 상상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전체 R&D 예산의 몇 배가 넘습니다. 미국의 DARPA라는 한 기관이 가진데 여기서 만들어낸 게 인터넷이고요. 여기서 만들어낸 게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여기서 만들어낸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GPU 아시죠? 휴대폰에서 좌표. 이거 DARPA에서 만든 겁니다, 다. 근데 이 DARPA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최초 투자가 언제냐? 1950년도부터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기호적 접근 방법인데 좌뇌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논리적 지식을 표현하고 추론을 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세컨드 웨이브라고 얘기하는 2단계 인공지능 발전에 있어요. 기계가 스스로 공부하고 귀납적 추론을 하고 암묵적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그럼 우뇌적 접근 방법이 뭐냐? 2세대 세컨드 웨이브 인공지능이 뭐냐? 그게 바로 기계학습이에요. 딥러닝은 이런 인간의 뇌에서 작동되는 것 같은 것들을 수학적 미분 방식하고 매트릭스하고 벡터 연산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딥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딥러닝의 반대는 셜로우 러닝이겠죠? 셜로우 러닝은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히든 레이어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A인지 B인지를 나누는 선분을 찾아내는 거라면 딥러닝은 중간에 이렇게 히든 레이어라는 걸 많이 넣어요. 세포를. 수학적 세포를.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거는 2차원이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걸 풀어요.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문제를 풀면 우리가 선이 아니라 면을 찾아내죠. 4차원은 시간 흐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회사만 푸는 거라도 200차원에서 300차원 되는 굉장히 복잡한 미분 방식과 매트릭스를 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이 똑똑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A인지 B인지를 나누기 위해서 그 차이점을 찾아내는 거를 기계가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미래 인공지능은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는 인간처럼 좌뇌하고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인공지능. 그걸 우리가 third wave AI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유식한 말로는 뉴로심볼릭이라고도 얘기하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요, 어떤 구조로 연결되냐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푸는 것과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데이터를 과거엔 분석했다면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다루는 분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공학, 수학과 통계학,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을 기계한테 학습시킬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 우리가 데이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직업은 뭐냐면요, 데이터를 수집 구축하고 저장, 통합하고 정제하고 기계가 공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고 그걸 공부시키고 났더니 기계가 잘 못해요. 그러면 너 못하는 문제 이런 못하는구나 라고, 우리도 똑같잖아요. 과외 같은 거 지키고 그러면. 그럼 못하는 문제 추려져서 다시 하게 되고 평가한 결과에 따라 데이터가 부족하면 이것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직업 중에 이렇게 기계가 똑똑하게 만드는 직업의 분야가 점점 확대가 되는 거죠. 각각 분야별로 데이터 수집하고 학습하는 데이터를 만드는 직업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걸 기계한테 가르치는 직업도 생겨나고 있고요. 기계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평가하는 그런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직업은 어떻게 보자면 새로운 형태의 직업으로 보이지만 어떤 직업이 없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인력거에서 택시 운전기사 우버 기사가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직업이 혁신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인공지능, 인간의 지적 능력을 대체하냐? 아닙니다. 인간과 기계가 협력을 함으로써 인간이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아인슈타인처럼 더 똑똑하게 지적 능력을 증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설명 불가능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사람과 기계가 협력적으로 학습하는 것, 소규모 데이터뿐만 아니라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연역적 추론과 관련된 것이 좌뇌, 우뇌를 결합한 것처럼 발전하는 형태로 인공지능이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인공지능이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과거 20년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과정이었다면 향후 20년은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화 되는 과정이 될 거예요. 말과 글을 다루는 데서, 눈을 대신하는 것에서, 또 주식을 예측하거나 물가를 예측하는 것, 공간을 깨닫는 것, 운동하는 것, 예술 분야 등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아마 되겠죠. 저는 그 분야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금융투자, 생명과학, 에너지 이런 분들은 인공지능이 거의 disruptive technology라고 그러죠. 파괴적인 혁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만약 미래에 몸을 담고 싶고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혁신하고 싶다면 적어도 이 분야에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냐 하는 것들 한번 고민해 본다면 거기서 적어도 3, 4년 만에 해결책은 나오지 않지만 5년, 10년 안에는 제2의 네이버, 제2의 구글, 제2의 아마존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러한 회사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회사에서 몸담는 꿈을 꾸시고 그러한 주역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대한민국에서 저보다는 후배이신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그 자체가 산업이 아니에요. 기술인 거죠. 이런 기술이 데이터와 만나면서 산업 자체를 혁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적 노동을 자동화하면서 여태까지 하기 힘들었었던 생산성을 수십 배 올려낸다든지 우리가 해오기 힘들었던 것들을 해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휴대폰에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사진기 있잖아요. 사진기가 16세기, 17세기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르네상스 시대 때 화가의 역할은 뭐냐면 세상을 똑같이 그리는 거였어요. 초상화도 똑같이 그리는 거였죠. 근데 이 사진기가 나오고 나니까 이게 16세기 최초로 찍은 사진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사진기보다 똑같이 그리겠습니까? 그럼 화가의 직업이 없어졌을까요? 미술이라는 범주가 없어질까요? 여러분은 아닌 걸 알고 계세요. 인상파, 후기인상파, 입체파, 피카소, 추상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미술, 예술이라는 지평 자체를 넓혀버렸어요. 저는 인공지능이나 소위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죠. 카메라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것처럼 기술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과 삶, 예술, 직업 이 모든 것들의 지평을 바꾸고 지평을 넓히는 형태로 우리의 직업을 다양화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 재산의 절반과 손목을 걸겠다고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직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집중적으로 미래 비전이 있다고 보는 쪽은 바로 강한 공감력과 최적화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있지만 인터페이스, 타인과의 협력에 대한 인터페이스, 휴머니티가 필요하고 감정이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한 부분에 인간의 역할이 확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직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직업에서 어떤 역량을 확보해야 될까요? 혹시 IQ라는 말은 알죠? EQ라는 말도 알아요? 네. 근데 혹시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잘 기억하고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것만이 지능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자고 가정한다면 운동 잘하는 분들도 지능이 탁월하게 높은 거예요. 운동 지능이. 어떤 사람은 자연에 가서 자연하고 공감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죠. 그분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운동지능, 음악지능, 지각지능, 자연지능, 대인지능.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관계를 정말 훌륭하게 만드는 분들이 존재하거든요. 이거 모두 다 우리는 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죠?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 네. 그 인간이 탁월한 부분은 어디 있냐? 아니, 일단 기계가 시각지능, 논리수리지능, 언어지능은 기계가 점점 발전해서 인간 수준에 도달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은 메타인지, 자연지능, 대인지능 뭐 이런 종류들이에요. 그럼 그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알아요? emphasize, 공감하라요. 그 문제를 가진 사람들, 그 문제를 가진 사회계층, 그 문제를 가진 고객. 여러분들이 뭔가를 서비스를 하고 싶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스타트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해결할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상하지 말고 그 문제에 뛰어들어서 그걸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은 어디 있죠?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거죠. 가슴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프로토타입과 테스트가 있는데 몸으로 하라요.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하라.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능력이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리더십과 차별화 전략이 될 거라는 겁니다. 10년 안에는 아니지만 20년 후, 30년 후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 시험 볼 때 딱 보고 이건 내가 못 풀어 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네. 그리고 이거는 한 35,200원 정도 들여서 하면 내가 오늘 저녁 때 재료를 사서 만들 수 있다라는 우리로 따지자면 감 같은 것들. 이런 걸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태까지 데이터가 많은 것들은요, 점점 더 기계가 인간을 뛰어넘을 거예요. 데이터가 많으니까 학습할 게 많잖아요. 그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데이터가 없고,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뛰어들고 경험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내리죠. 메타인지가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시간까지 좀 넘기면서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장표입니다, 진짜. 이게 뭐죠? 쥐덫이에요. 톰과 제리에 나오는데 실제로 이 쥐덫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만화 영화에서만 봤죠. 이 쥐덫을 발명한 회사가 빅터라는 회사예요. 이 빅터라는 회사가 이 쥐덫의 발명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선 제가 어렸을 때 이 쥐덫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가난했으니까 막 복제해서 썼지만 미국은 특허권이 있었기 때문에 떼돈을 번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쥐덫의 특허권이 만료가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럼 누구나 복제해서 쓸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회사가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에 의뢰를 하겠다. 시장 조사를 해라. 우리의 미래의 신제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시장 조사를 해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컨설턴트가 뭐 하버드 대학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의 컨설턴트를 써서 시장 조사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 쥐덫의 가장 큰 문제는 쥐를 꽝 잡고 나면 쥐가 내장도 터지고 눈도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남자분들도 징그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쥐를 깍하는 게 워낙 세니까 이거를 제끼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또 들고 가갖고 쥐를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생각만 해도 막 인상 찌그리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대박이 나겠다. 그래서 이 전자지덫을 만들었습니다. 1980년대. 이 전자지덫은요, 밑에 구멍이 있어서 치즈 냄새를 맡고 쥐가 찌고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서 딱 이 위에 도달하면은 강력한 전기를 빡 해갖고 쥐를 전기 충격을 줘서 죽여버립니다. 그럼 밑에 뚜껑이 탁탁 열려갖고 밑에 상자로 빠지게 돼요. 이 쥐덫 하나로 10마리의 쥐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덫에 나중에 10마리 차면 요거만 쭉 빼가지고선 쓰레기통에 딱 버리면 되는 거죠. 대박이죠? 큰 돈을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쫄딱 이 빅터가 망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지금도 이 회사 살아있습니다. 왜 망하냐? 결정적인 경쟁자가 나왔는데 그 경쟁자는 누구냐? 바로 쥐약입니다. 쥐약. 네. 이 전까지 쥐약은 사람이 먹으면 좀 위험했는데 개선이 돼서 쥐는 죽는데 사람 먹으면 약간 배앓이 하는 정도의 쥐약이 나온 거예요. 100원어치 쥐약만 사다 놓으면 쥐 잡는 데는 아주 직방이었던 거예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혁신은. 그 핵심 뭐냐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한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냐는 것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절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니 DNA니 AI, 여러분들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만 여러분이 얻을 직업에, 여러분들이 성장할 미래 모습에서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뭐고 그 문제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 모두가 다 의미 있는 삶, 그리고 또 저는 가끔 이 생각하거든요.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불려주면 좋을까? 내 옆에 내 가족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그러한 삶의 의미, 또 그것이 직장의 의미가 됐으면 좋겠고요. 삶과 일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체 삶의 3분의 2가 직장에 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그게 삶인데 어떻게 삶과 일을 분리합니까? 워라밸이라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돼요. 예, 일을 많이 하면 삶이 나빠지고 삶이 좋아지면 일을 안 해야 되나요? 오히려 일은 삶의 일부분인데요. 결국은 내 삶에서 그 일이 얼마나 조화롭게 될 수 있는지 둘의 밸런싱으로 해서 천칭이라고 그러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는 오케스트라처럼 바이올린과 첼로가 가장 센 소리를 내도 아름답고 가장 약한 소리를 내도 아름다운 것처럼 삶에서 직업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리고 제 발표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대기업과 그러지 못하는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 분들 간의 격차가 더 심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불행하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은 확실하고요. 그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중산층과 대기업 간의 또는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갭은 더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300~400년 전에 잘 아시죠? 칼막스가 나와가지고서는 세상에 내가 노동한 것과 자본가가 분리가 됨으로써 노동자들이 자기가 노동한 결과물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로 사실은 사회는 유지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정부가 그 중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자본가로부터 세금을 걷어내고 자본가 불법적인 걸 했을 때 감옥에 넣을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는 것. 그러면서 법인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왜 법인이죠? 법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도 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인공지능이 돈을 벌면 세금을 걷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 세금을 누구한테 가야 되겠죠? 네, 소상공인들이나 개인한테 가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러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보편적 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하고 맞닿아 있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마 차분히 발전돼 나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두 번째가 있겠죠. 두 번째는 창의적인 기업들, 다시 해서 거대한 기업들이 못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결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꽃 피우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꽃 피우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업들이 대기업에 먹히거나 대기업하게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또한 정부의 역할이겠죠. 그렇죠?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처럼 혁신가들이 그 혁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을 만들고 그들이 토양에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분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AI를 잘 활용하며 잘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어떠한 준비 과정이라든지 알아두면 좋을 게 있는지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충을. 그 문제 해결의 접점에서 저는 젊은 분들의 혁신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젊은 분들이 그 혁신에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과 에너지를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관심 가지고 계신 젊은 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도시 지자체와 그것들을 해내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AI 산업 육성이란 게 정부 차원에서도 뿐만 아니라 지방 지자체 차원에서도 눈여겨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대표님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원은 그 기업에게 있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거대 정부예요. 우리나라 삼성, 현대, LG 같은 좋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거든요. 예, 그 우리나라 세금, 물론 지금이야 적자 재정을 하고 있지만 재정 정책도 훌륭하고 전 세계에서 빚도 제일 적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전 전 세계 많이 다니고 강연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개선이 돼야 될 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지자체의 역할이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수요자와 구매자가 돼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만든 아이디어, 우리가 만든 제품, 우리가 만든 서비스들을 사용해 주는 고객이 있고 그 고객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배우고 시장을 통해서 배우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아서 혁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이디어 단계를 못 넘어가는 것을 우리 마케팅이나 경영에서는 캐즘이라 그래요. 깊은 골짜기에 다 빠져버려서 그 사장돼 버리는 거죠. 내 노력들이. 근데 미국 정부는, 유럽 정부는 그 캐즘을 건너갈 수 있도록 뭘 하냐면 구매를 해줘요. 시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시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